자, 먼저요, 날씨부터 알아보고 가죠. 오늘은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겨울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기온 변화가 참 심한데요. 자, 김단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겨울에 이르렀다는 절기상 동짓날인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 7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정오 무렵부터 탁했던 대기질은 점차 회복하면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성탄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일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 11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영동과 제주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또다시 파국, 원인은 윤핵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선대위 직책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당무는 하겠지만 선대위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진 의원과 충돌한 이준석 대표, 결국엔 모든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 어제 오후에 이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직은 물론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까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일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아예 이제 손을 떼겠다는 거죠. 앞서 조수진 의원이 자신에게 윤석열 후보 말만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사실상 항명이라고 보고 불만이 결국 폭발한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의 울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를 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지적을 못할 것이란 잘못된 자신감을 실어준 모양이라면서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때다 싶어 양비론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선거 내내 반복될 것이라면서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다가 2선으로 물러났죠. 장제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옹졸한 자기 정치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 대표의 이 발언, 장 의원의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퇴의 시발점, 바로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에 이 조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당 대표실을 찾아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 대표실에서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좀 정말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퇴 왜안 하시는지 잠깐만 좀 지나가실게요. 사퇴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자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거취 표명을 먼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별 얘기가 없다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4시간 뒤에 본인도 이 선대위 부위원장직 그리고 공보단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조수진 의원이 뭐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초선 비례대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조수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처음에 이제 그 선거대책위 회의 안에서 나는 뭐 후보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바로 하극상이죠. 당 대표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 봐서는 상당히 분노했을 텐데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뭐를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또 일부 기자들한테 또 비방 문자를 또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격앙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조수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과잉 충성 이게 좀 문제죠. 호가호위한 거죠. 당 대통령 후보의 뜻을 빌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 기업에서도 왜 회장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랑 섞어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회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아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도 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서운해하신다. 그 부인의 대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얘기를 좀 섞어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를 촉발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선제적으로 자기가 사퇴를 한다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은데 그 문제를 좀 만드는 거 아니냐. 조수진 의원한테 1차적인 책임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잉 대응한 또 이 대표 또 속 좁은 자기 정치 단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욱 교수님, 그럼 가정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도 다 모두 내려놨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먼저 조수진 최고위원이 거취 표명을 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윤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하루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수진 의원과의 어떤 갈등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사실 윤 후보에 대한 어떤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술자리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깔려있던 불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좀 미봉이 됐는데 이게 다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취지로 이런 명을 내렸는지 좀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이 뭔가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상 후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선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수진 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윤핵관처럼 들어와가지고 회의석상에서 후보의 명령이다, 후보의 뭐 얘기다라고 메시지로 해가지고 밝혀버리면 사실상 당대표는 거기에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상실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불통의 것들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불신과 겹쳐지면서 지금 더 이상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선대위에서 머물 자리가 없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떠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윤 후보가 사실상 어떤 이 선대위의 운영에 있어서 소수하고만 했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위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뭔가 정해진 것들을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소통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이 전달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사실상 선대위의 어떤 운영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김관옥 교수 논평처럼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복귀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구성에 관한 전권은 후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들어보면 조금 전에 김관욱 교수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수진 단장, 전 단장이죠,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쪽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쪽이다. 이것은 그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것인데 왜 어떻게 비하하는 것이냐? 첫 번째 나이가 어리다. 두 번째 나는 국회의원인데 이 대표는 대표이지만 영선 아니냐. 그다음 뭐 경력도 뭐 좀 그 일천하다고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인 이준석 대표보다 내가 더 후보하고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행동을 잘못한 게 표리 부동안 사과를 해놓고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봐도 이거는 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사과하면 설마 이준석 대표가 설마 사퇴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지금 제대로 대우해 준 것이 아니고 무시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 아까 이야기한 뭐 나이, 관계, 영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파국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권영웅 기자, 이게 다시 저희가 좀 돌아가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선대위 회의석상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격분을 해서 뭐 책상도 내리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문제만 그러니까 지금 정철국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게 느꼈다라는 부분.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갈등이 표출된 것인가? 그 이면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 대응 방법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한 대응 방법에서 엇갈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와 이 조수진 의원 간의 전면전의 배경이 바로 그제였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선대위 자리였는데요. 조 의원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 당 대응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서운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윤핵관 기사나 잘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 의원이 그러면 후보 지시만 받는다 이렇게 설전까지 이어진 겁니다. 앞서 교수 출신이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계획 단계부터 이 대표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선대위 대응 기조와 다른 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서범수 비서실장을 통해서 기자회견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조 의원과 선대위 최고위급 인사가 이게 후보의 뜻이니까 회견을 좀 빨리 열어달라 이런 뜻을 재차 전하면서 결국 기자회견이 강행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국민의힘으로선 그리고 이 대표 입장으로선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이슈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이 후보의 뜻을 이유로 이 당대표인 자신의 뜻을 묵살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계속해서 거듭 문제를 제기한 이 윤핵관이 전한 후보의 뜻이 결국 당 지도부의 만류를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표님, 바로 요 지점이에요. 이게 보니까 지금 선대위하고 윤석열 후보 비서실 간의 혼선이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의 뜻이라는 사칭까지 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그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선대위 그 위원장직을 사퇴한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그만둔 이유는 조수진 의원의 그 하극상, 항명, 뭐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권위를 부정당했으니까 하극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선대위 구성 여기에 대해서 좀 운영의 문제 이게 너무 지금 뭐 선대위
구성된 사람이 한 500명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데다가 또 조수진 의원하고 마찰했을 때 윤석열 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서운한 마음에 폭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그 선대위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내부 분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그게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다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가장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의 3대 악재가 지금 부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게. 또 하나는 윤핵관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선대위 상임위원장까지 그만둔 상황. 이게 자칫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까지 불똥이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다 뭉쳤지만은 대표가 리더십에 무너지면서 선거에서 실패했거든요. 자칫하면은 이 3대 악재 중에서 제일 큰 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리더십으로 불똥 튕기는 게 제일 큰 건데 그 윤핵관이라는 내부 핵심 관계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건지 저는 이게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계속해서 이제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올린 SNS 글을 보면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9년 전에 자신이 올린 SNS를 다시 공유를 한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루돌프 이 뿔 모양의 머리띠가 있는데 저 머리띠가요. 9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썼던 그 머리띠라고 합니다. 저 머리띠 사진 9년 전에 저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공유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네. 9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썼던 머리띠를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오늘 다시 공유를 했다. 그러니까 저게 12월 2일인가요?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썼던 루돌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퇴임할 때 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때 드리겠다, 선물로 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못 드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받고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 루돌프 돌려주지 못한 여기에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거기다 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오늘 이제 SNS에 올렸다는 것은 이 윤 후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저 이제 모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 퇴임 때 드리려고 한 건데 못 줬다. 이게 결국엔 또 윤 후보에게도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올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사진은 긍정적보다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 대표가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불만,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 사진에 담아서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혼란의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 앞서 저희 평론가분들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죠. 바로 윤핵관 문제입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도 없고요. 뭔가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음해와 이런 또 정확치 않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핵관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핵관이라는 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가려서 빛을 못 보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습니다. 보고하신 분의 네. 그 편향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고를 받는다면 실제로 그 후보께서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를 그 제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중간 전달자나 보고자는 누굽니까? 비서실입니까? 이른바 윤핵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예.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얘기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장재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내가 상당한 실세다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윤핵관. 자, 이번 국민의힘 분란의 또 다른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권영공 기자.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이후에 저녁에 뭐 자택으로 돌아갔는지 국회에서 올린지 모르겠지만 SNS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다시금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윤핵관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이 작심하고 나선 기자회견만으로는 좀 분이 안 풀렸나 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대표가 올린 SNS 글 한번 보시면요. 이 대표의 SNS 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핵관,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무 보이콧을 벌이다가 극적인 울산 합의로 파국을 피했지만 결국 18일 만에 윤핵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재개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자신은 당대표 직무에 집중을 할 테니까 카드 뉴스나 자유롭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갈등을 빚은 게 공보단장을 맡았던 조 의원이 이재명 후보 여배우 스캔들 등을 다룬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카드 뉴스 만든 걸 이 대표가 대놓고 비판을 하니까 조 의원도 항명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도 적었는데요. 세대 결합론 이 대표가 늘 강조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기존 지지층에 2030의 지지세를 더하면 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선대위에 빠지면서 이런 세대 결합 전략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이 보거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젠더 이슈 같은 민감한 이슈를 이 보거에 비유를 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요리 좀 좋아하는데 보거엔 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윤 후보 측에서 이수정 교수나 신지혜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이 흔들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님, 이 윤핵관이란 이 키워드를 계속 들으니까요. 진짜 언뜻 핵관씨라는 분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윤석열 후보 최측근이죠.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핵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한 진부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니 야당 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나 권성동 의원이나 백날 없다고 이야기해봤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진짜 윤핵관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딱 봤을 때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진짜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걸 사칭하고 다닌 거 아니냐. 그 사람 발본 세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 아니냐. 그러니까 타조가 그냥 모래에다가 머리 박고 윤핵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냐? 이대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 왜 이대로 승리할 수가 없느냐?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 공수처에서 차장이 뭐 아마추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아마추어인데 정치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인데
그런데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마추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가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는 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정 변호사님이 추측하는 윤핵관 있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에다가 저는 몰랐는데 조수진 의원도 윤핵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표님. 지금 어쨌든 상황 보면 이 선대위에 이준석 대표도 사퇴를 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를 해서 선대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은 남아 있어요.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퇴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뭐 모든 일의 책임은 최고 책임자죠. 예,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하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책임하고 권한은 후보한테 있다. 뭐 대표의 당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로 점이 비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지금 계속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네. 불과 뭐 한 18일 전인가 20일도 되기 전에 당 대표가 업무 그냥 때려치우고 또 울산으로 내려가고 저 경남으로 또 제주도까지 갔다가 당 직무까지 포기했잖아요. 그때 여론이 얼마나 나빠졌어요. 불과 20일도 안 돼서 지금 또 당 대표가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바른미래당에서 그 분쟁할 때 그 유승민 의원하고 또 이준석 대표랑 또 뭐 그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 분열의 모습을 저는 자꾸 봐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저 부패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분열하는데 이준석 당 대표가 분열의 선봉에 있어서 저는 비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좋게 만약에 본다면은 윤핵관이라는 핵심 관계자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몸으로 한 거 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든지 대응 조치를 할 때는 좀 과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다. 시스템상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과잉이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초동 대응 빨리 해서 지금 선대위 구성의 문제점 대화가 안 되고 너무 공룡이잖아요. 왜 공룡이 멸종했겠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 환경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송나라가 왜 몽골한테 망했겠어요? 몽골이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데 송나라는 그 당시에 1억 800만이었습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려는 의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거는 진짜 질 수 없는 게임에 꼭 지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여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모든 걸 처음부터 저는 싹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다시 판을 선대위 판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저희 프레스룸 해설위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해 주시는데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거냐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뭔지 윤석열 후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밝힌 거.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진 홍보단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위 여하를 따지지 말고 당 대표고 상임위원장이니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좀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를 언급한 부분 이번 사안뿐만 아닙니다. 일전에도 민주주의를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이런 분란들, 이런 분란들에 대해서 이것 민주주의 아니냐, 민주적 정당이 하는 일 아니냐, 모두 민주주의로 일가를 해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리더십의 부족을 지금 민주주의라는 걸로 이렇게 퉁치려는 이런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거는 하극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자기의 의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나는 후보만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라 그러면 오히려 후보가 당의 기강을 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실상 조수진 의원에게 질책을 하는, 그래서 당의 기강을 잡고 이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윤핵관 하는 이유가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양비론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윤 후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핵관이라는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모든 원인은 사실상 후보에게 있다. 그러니까 선명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이런 분란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김건희 씨 의혹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뭐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층에게 뭔가 이렇게 소구력을 갖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는 자꾸 이제 뭐 교수들 동원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하는 등 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을 다르게 내면서 여기서 충돌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신정아 씨의 사건을 이제 주임 검사였거든요. 담당 검사였는데 윤 후보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 강사를 지원할 때 허위 학력으로 하면 이게 범죄다 라고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정면으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소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앞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 대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또 네거티브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대위와 윤핵관들의 어떤 지향점, 전략이 충돌하면서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잘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자중질환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 있다는 김관옥 교수의 논평.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왜 이런 분란에 무관심한 거냐라는 비판. 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런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상임선대위원장이 각자 보직을 맡은 선대위인의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이틀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대위인의 제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제가 뭐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본인이 나서서 이러한 분란들을 정리를 하지 않을까요? 자, 본인 특유의 발언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진단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네. 진단이 틀리면 처치가 틀리고 악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진단이 틀려 있고, 두 번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도 틀려 있어요. 지금 대선 직전 아닙니까? 오늘 뭐 77일인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시지 그럼 평시입니까? 그 전시인데 누가 그 민주적으로 전쟁을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하고 검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 해가지고 지금 같은 때는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그 운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주의 운운하고 계시니까 저게 지금 맞는 말인가 싶고,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 국민의힘 그 선대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개인들 간에 이준석 그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의 개인적인 문제고 사과하면 잘 풀릴 거다. 그렇게 안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국민의힘 그 내부는 저 상황이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아노미 상황에 빠져 있는데 지금 최정점에 있는 분이 저 그 상황 판단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앞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점이 좀 많이 좀 걱정이죠. 저 윤석열 후보 부인 관해서도 대응이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일을 좀 키운 측면이 있는데 좀 막연한 낙관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좀 특수부 출신이거든요. 특수부하고 또 공안부하고 또 다르거든요. 공안부, 황교안 옛날에 대표인 공안부는 위계 질서가 군대식으로 엄청나요. 위계 질서가 상명하복이 엄청난데, 특수부는 여기는 각개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방임적으로 해도 자기 일만 하면 된다. 선대위가 아무리 메모더라도 각자 자기 일 하면은 결국은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막연한 좀 낙관주의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뭐 믿을 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카리스마만 좀 믿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한 것부터 도대체 뭐가 의사결정의 문제인가, 이거 챙겨야 되거든요. 제가 경제 기자하면서 보니까 대우그룹하고 동양그룹 같은 데는 일찍 대처하면 망하지 않을 기업이었거든요. 망하지 않을 그룹인데 망했어요. 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총수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의 진짜 위기의식이 있으면 전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위기의식이 없으면 저는 풍파에 떠밀려 가듯이 계속한다. 배고픈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진짜 혼연일체가 돼서 빨리 구심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일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수습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랑은 만나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좀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일단 윤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이 상황을 선대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대하다,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대표가 선대위에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마 초유의 사건일 거예요.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격상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선대위를 아주 가감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치면서 기동헬기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굉장히 이제 기동력 있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걸림돌이 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보를 얘기하는 지금 윤핵관들이 당에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런 어떤 재구성의 과정에서 반발을 했을 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나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정리를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아래 것까지 다 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반발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극단적으로 예상을 하면 이런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정권을 주고 모든 것을 이름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강력한 힘의 실어줌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정도로는 아마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 변호사님, 이게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전에 이제 울산 회동처럼 극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지난 18일 동안의 일을 쭉 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그 대표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지만 생각이 많아요. 그다음에 뭐 아까 그 루돌프 사슴 그런 거 올린 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윤핵관을 제거하고 자폭한다. 그다음에 모든 힘을 김종인 그 총괄 선대본부장에게 그 몰아준다. 지난 18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잡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힘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행동한 걸 모든 걸 보니까 조수진 공보단장의 행동도 보니까 이거는 말로만 그 권한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부터는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은 못했겠지만 한 번에 이거 문제 삼고 내가 터뜨려가지고 그 일을 바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배우로서는 굉장히 그 근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배우가 PD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뭐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이 내가 PD 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 없이 김종인 위원장 혼자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김관옥 교수가 논평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들의 반발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계속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혼자 가능한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한테 그 쓸만한 본인과 잘 호흡이 맞는 예컨대 뭐 임태희 실장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겠죠. 그 다음에 윤핵관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못하도록 윤석열 후보 보고 정리를 해달라고 할 거고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도 대통령 못 만들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을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나. 그걸 모르면 대통령 못 되는 거죠.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 어쨌든 수습을 위한 첫 발은 뗀 것 같습니다. 권영문 기자. 오늘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비공개 단독 회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앵커는 그 항공모함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항공모함 거대하죠, 아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하다, 크다 이런 이미지 떠오르죠.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이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대위는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게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 상황실 상황실을 갖다가 보다 좀 강력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운영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 인사는 내가 보기에 앞으로 과감하게 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대위가 지금 항공모함처럼 거대하니까 이 기동 헬기를 띄워야 된다는 건데요. 이 기동 헬기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의미하겠죠. 김 위원장은 욕을 먹더라도 완강하게 선대위를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도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만나기 전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대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뭐 별다른 큰 변동이나 그런 걸 지금 취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선대위 여건 하에서 이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적에 이렇게 선대위를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제대로 움직이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라. 이준석 대표는 결국 다시 합류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죠?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는데 본인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성격으로 와가지고서 뭐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내가 봐요. 네, 일각에선 선대위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 그러니까 이 판을 아예 바꾸는 건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건데요. 대신에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앞으로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오늘 윤 후보를 만나서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내홍을 겪고 있는 선대위 개편에 있어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강하게 실어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권 기자, 지금 항공모함 선대위 얘기 나왔지만 뭐 이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 선대위 소위 얘기하는 본부랄까요? 조직 간에 엇박자 나는 사례도 실제로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를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볼 것 같으면 즉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내년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봤을 적에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쟁을 이룩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이 불과 하루 만에 네거티브 공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이끄는 비리검증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폭 뇌물설을 또다시 꺼내든 건데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자 편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보다 자필 편지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검증위는 국제 마피아 출신인 박철민 씨가 조폭 친구 장모 씨로부터 받은 자필 편지 2장을 공개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인데요. 이를 근거로 검증위는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맥락도 없고 증거도 없이 조폭 편지 하나로 맡아두어 그러니까 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며 저질스러운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앞서 윤석열 후보가 한국 정치사에서 네거티브 중단은 없었다 이렇게 자조를 한 뒤 불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점의 전쟁이란 문구가 쓰인 이미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저격하기도 했는데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일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표님, 뭐 이렇게 지금 엇박자나는 사례도 좀 살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뭐 어떻게 꾸려갈지는 앞으로 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다면 김종인 표 기동 헬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좀 그려질까요? 저는 뭐 기존 선대위의 그 방만한 조직, 김종인 사단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사단도 있고 또 김한길 저쪽 그 위원장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그쪽 사단도 있고 좀 병렬식으로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 총괄 직속으로 있는 임태희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지금 똑같은 일을 좀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몰아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why,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리고 how,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선대위의 관계자들, 중요한 분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싹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표를 싹 받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완전히 힘을 몰아줘서 다시 판 짜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새 출발할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2차 대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지금 저는 70일이면 안 늦어요. 지금부터 재정비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책임이냐, 너냐, 나냐 또 틱덕틱덕 하면은 저는 배는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배가 더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침몰하는 거지. 정말 당 후보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카리스마 라이온킹이 한 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라이온킹한테 힘을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만 딱 정리를 좀 해보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이 사태 수습하겠다고 본인이 나섰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윤핵관 정리가 될까요? 윤핵관이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언급이 되셨는데 지금 감독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자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지금 이 감독의 사인 없이 지금 주인공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윤핵관을 중심으로 같이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감독이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 감독의 코치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치가 한 명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대선의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후보가 감독도 하고 주인공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원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이거를 일정 부분 이원화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다. 그러니 좀 더 이제 고수인 김종인 위원장이 코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올 때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윤핵관 씨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장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렇죠. 모든 거는 지지율에 달려 있는데 이 지지율을 어떻게 견인해내느냐가 사실상 당내 분란도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해결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해봤지만 더 많은 얘기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 후보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망 대장동 수사 방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지금 키워드에서도 이름이 있지만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권영범 기자. 네. 지금 이 대장동 관련 수사 대상자가 사망한 거 두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 본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을 한번 타임라인으로 보시면요. 김 처장은 어제도 평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오후 8시 20분쯤 공사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 처장의 유족 측은 어제 경찰이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경찰은 일단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과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김 처장의 최근 행보를 조사하고 있고요. 오늘 국과수에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없지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부검을 의뢰하면 내일 바로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문기 처장 이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삭제되면서 이 화천대유라는 이 사기업이 거대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권 기자. 유족들은 이 김문기 처장 사망에 대해서 회사 책임을 조금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은 김 처장의 사망 원인을 회사 측의 징계와 고소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인 어제 오전 공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요. 김 처장이 지난 9월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실 징계라는 게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좀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때문에 김 처장은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처장의 친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처장이 숨지기 전에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김 처장의 동생도 형이 자신만 고소를 당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김 처장의 친형은 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 같다면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면서 또 오열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네. 김문기 처장이 이제 피해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한 4차례인가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뭐 이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이런 좀 비보가 좀 전해졌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뭐 이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검찰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거는 일정한 그 임원급 이상 정도만 묻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부장도 아니고 처장도 아니고 팀장이었는데 만약에 김문기 지금 이제 처장으로 올라갔지만 그분이 뭐 뇌물 같은 개인적 비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계받는 게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런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인가. 그런데 오히려 김문기 처장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1차, 2차 모두 그 김문기 그 당시 팀장이었는데 팀장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소시엄이 그 선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성남시하고 그 성남도계공하고 협약을 잘 맺어야 되는데 그 협약 자체가 그 컨소시엄에 너무너무 유리한 협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계약서 쓰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뺄 이유가 없어요. 화천대유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예컨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 정도 이익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손해만 안 보면은 뭐 한 1,000억 뭐 그 정도 이익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당연히 수용했을 그 조항을 왜 굳이 뺐을까? 그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이 그 김문기 팀장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그 밝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분이 이렇게 세상을 달리하게 된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가 나왔는데 이호준 원내대표에게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한 생각 없으신가요?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다고요? 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지금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5천만 원 외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이 도마에 좀 오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성인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집을 사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뭐 구체적인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0살 정도 된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저는 뭐 줄 수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아니 30대 된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자꾸 도박하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억측이라고 봅니다. 윤 대표님, 이 발언 들으면서 저도 좀 의문이 들던데 아르바이트해서 1년에 3천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글쎄요, 거의 쉽지 않다고 봐야죠. 뭐 1, 3천만 원이면 거의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알바 자리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해서 뭐 입고 먹고 하고 남는 거 갖고 저축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해서 저렇게 변명해주고 비호해준다는 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 서민들의 그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 빚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뭐 소상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일인데 뭐 나이 뭐 29 정도 됐는데 2, 3천만 원은 뭐 알바에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 이전 성인이 되면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자식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주면은 아마 의절하자고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더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선대위 대변인이 저렇게 비호하는 거는 자칫 오해에 살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증에 대한 공방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